Do you want a chocolate? 순수하다 못해 바보 같지만 Are you stupid or something? Stupid is, stupid does, sir. 성실함과 끈기만으로 6, 70년대 미국의 역사적 사건들을 헤쳐나가며 성공한 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려낸 영화 포레스트 검프입니다. 캐스터웨이, 폴라엑스프레스, 피노키오, 그리고 올해 11월에 개봉할 히어까지 무려 5편의 영화를 함께해온 존 매키스 감독과 톰 행크스의 첫 번째 합작 속에 숨겨진 디테일과 오게티를 찾아봤습니다. I was running. 참고로 왼쪽 상단의 검은색 동그라미는 비하인드 스토리, 빨간색은 오게티를 표시합니다. 포레스트 검프는 5,500만 달러의 제작비로 6억 8천만 달러, 하나로 대략 9천억 원을 벌어들이면서 라이온킹에 이어 1994년 글로벌 흥행 순위 2위를 기록했습니다. 평가는 로튼토마토 76%, 메타크리틱 82점, IMDb 8.8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색상, 편집상, 시각효과상, 그리고 톰 행크스에게 두 번째 오스카상을 안겨준 나무 주연상까지 수상했고 30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IMDb에서 역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영화 250편 중 1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94년도에 개봉한 영화 중에서는 3위밖에 안 되는데 이유는 8위를 기록한 펄프 픽션과 대부를 제치고 아직까지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쇼생크 탈출이 전부 같은 해에 개봉했기 때문입니다. 포레스트 검프는 1986년에 출간된 동명 원작 소설을 기반으로 제작된 영화이지만 존 매키스 감독은 소설을 읽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I never read the novel ever to this day. The truth, it was Eric's screenplay that was my inspiration.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하자 소설 또한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출간되었고 대략 1년 후 검프회사라는 제목으로 속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재밌는 점은 속편이 원작 소설이 아니라 영화의 스토리를 이어나가고 소설 속의 포레스트 검프가 뉴욕 식당에서 우연히 배우 톰 행크스와 마주치는 등 영화를 의식한 내용들이 좀 담겨있는데요. 아무튼 파라마운트 측에서 속편까지 영화로 제작할 계획이 있었지만 판권 문제로 취소되었습니다. 여담으로 올해 11월에 개봉할 영화 히어는 존 매키스 감독과 에릭 로스 작가, 그리고 포레스트를 연기한 톰 행크스와 제니 역을 맡은 로빈 라이트까지 포레스트 검프의 제작진과 배우들이 30년 만에 재회하면서 후속작 가능성에 대한 루머도 있었지만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영화의 첫 대사는 Life was like a box of chocolates. You never know what you're gonna get. 미국 영화 연구소에서 선정한 명대사 중 40위에 기록될 만큼 영화 속 가장 유명한 대사로 꼽히는데요. 하지만 많은 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원작 소설에는 없는 대사입니다. I get innumerable requests in book signings, and they always want me to write in there, life is like a box of chocolates. Well, I didn't write that line. I wouldn't write such a line. 정확하게는 이 대사가 없다기보단 소설판 버전은 멍청한 건 초콜릿 상자 같지 않아, 의역하자면 밥으로 사는 건 달콤하지 않다인데 에릭 로스 작가는 소설 속의 이 첫 대사를 가져와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도 같다로 의미를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초콜릿 대사는 원작 소설과 영화의 전체적인 차이를 잘 표현한 대사이기도 한데요. 영화는 포레스트가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을 겪으며 초콜릿 상자처럼 어디로 향할지 모른다는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소설 속의 포레스트는 훈훈한 영화와는 다르게 때를 가리지 않는 바보짓으로 사고를 칠 때도 많고 밥으로 사는 건 달콤하지 않다는 포레스트의 말처럼 사회에서 조롱당하거나 다소 어두운 면을 개그로 승화시키는 블랙 코미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영화 초반 어린 포레스트와 가수의 꿈을 꾸던 시절의 엘비스 프레슬리가 만나는 장면 속에 I like that guitar. 엘비스를 연기한 배우는 피터 dobson이지만 엘비스의 목소리는 엔딩 크레딧에조차 오르지 못한 커트 러셀이 직접 맡았습니다. 커트 러셀은 이 영화가 개봉하기 15년 전 존 카펜터 감독이 연출을 맡은 TV 영화에서도 엘비스 역을 맡은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엘비스 흉내를 낸 수많은 배우들 중 압도적으로 호평을 많이 받은 배우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커트 러셀은 실제 엘비스 프레슬리가 주연을 맡은 영화 속에서 단역으로 출연해 영화계에 데뷔를 했습니다. 커트 러셀 말고도 엘비스를 연기한 피터 dobson 또한 2007년에 개봉한 프로텍팅 더 킹에 엘비스로 또다시 출연했지만 목소리나 말투가 하나도 닮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나게 까였는데 아무래도 같은 이유로 피터 dobson은 엘비스의 비주얼만 담당하고 커트 러셀이 더빙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I like that guitar. 영화 속의 첫 번째 오게티로 학교에 입학을 한 검프가 처음으로 스쿨버스에 탑승하는 장면에서 버스기사 도로시의 손은 수동기어를 잡고 있고 그 위에 버스 문을 여는 레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장면이 바뀔 때마다 도로시의 손이 레버를 잡고 있다가 다시 기어 스틱을 잡고 있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스쿨버스 안에서 옆자리를 거부하는 첫 학생은 감독의 아들 알렉산더 저메키스이고 두 번째 학생은 톰 행크스의 딸 엘리자베스의 카메오 출연입니다. 사실 이 장면은 두 아이뿐만이 아니라 촬영감독 돈 버지스를 포함해 스티브 스타키 등 수많은 제작진의 아이들이 카메오로 출연한 장면이라고 합니다. Bob's son, Tom's daughter, Don Burgess's son, and my nephew were all on that bus. 포레스트의 이름은 쿠클럭스 클랜의 초대 회장인 네이선 베드포드 포레스트에서 따왔다고 하는데요. General Nathan Bedford Forrest.
He started up this club called the Ku Klux Klan. 물론 네이선 포레스트도 실존 인물이지만 이 영상은 1915년에 개봉한 국가의 탄생 속의 한 장면 위에다 톰 행크스를 합성해 넣은 겁니다. 국가의 탄생은 연출적인 면에서는 영화계의 한 획을 명작으로 평가받지만 한편으로는 당시의 쿠클럭스 클랜의 재결집 계기가 될 정도로 인종차별주의를 선동하며 미국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프로파간다 영화로 취급받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장면 속에 제작진이 직접 발견한 작은 실수도 하나 있는데요. 왼쪽 하단에 자세히 보면 1800년도에 고무 타이어 자국이 살짝 티납니다. 하지만 이건 포레스트 검프 실수보단 국가의 탄생 영화 속 실수로 봐야겠죠. Do we get rid of those tire marks from this classic movie or we just leave them in? So we left them in.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여전히 불량배들에게 쫓기는 포레스트가 미식축구 경기장을 달리는 장면에서 포레스트의 재능을 알아보고 영입한 감독은 대학 풋볼계의 전설적인 감독 폴 베어 브라이언트입니다. 극중에서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당시에 엘라베마 코치였던 것부터 감독의 시그네처인 독특한 페도라만 봐도 웬만한 미국인들은 눈치챌 만한 인물인데요. 베어 브라이언트는 엘라베마 크림슨 타이드를 감독하던 시절 6차례 내셔널 챔피언십 우승을 거두면서 역대 최다 전국 우승 감독에 오르게 되었고 아직까지도 대학 풋볼 최우수 감독상은 그의 이름을 딴 베어 브라이언트 어워즈로 불리기도 합니다. Paul Bear Bryant Coach of the Year Award. 엘비스와 베어 브라이언트를 제외하곤 영화 속의 모든 역사적 인물들은 실제 영상 위에다 톰 행크스를 합성하거나 반대로 세트장에서 촬영한 뒤 위에다 실존 인물을 합성한 건데요. 지금이야 딥페이크 같은 각종의 AI로 누구나 손쉽게 합성이 가능하지만 당시에는 기술력의 한계로 한 프레임씩 끊어가며 수작업으로 합성을 했다고 합니다. And it's frame by frame, 24 frames to a second. 그래서 저도 한 프레임씩 끊어가며 오게티를 찾아봤는데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악수를 하는 장면 속에 자세히 보면 악수를 할 때 케네디 대통령은 밝은 회색 넥타이에 검은 양복을 입고 있는데 악수가 끝난 뒤 뒤돌아서자마자 검은 넥타이에 회색 양복으로 바뀝니다. 아무래도 악수를 하는 장면과 뒤돌아서는 장면은 두 개의 다른 영상을 합친 것으로 보입니다. Congratulations. How do you feel? I gotta pee. I believe he said he had to go pee.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고 백악관 화장실에서 마릴린 먼로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는 디테일도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사실이지만 마릴린 먼로를 포함해 케네디 대통령의 복잡한 여성관계를 반영하는 디테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잭에게 보낸 사진으로 적혀 있는데 잭은 가족이나 친한 사람들이 부르던 케네디 대통령의 애칭이었습니다. 영화 속의 역사적 사건들 말고도 CG를 활용한 장면들이 꽤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탁구신에서 공들은 전부 CG로 연출되었다고 합니다. The scene that we shot without a ping pong ball. In fact, we just went through the motions of hitting the ball and then put the ball in later. 이 장면 또한 CG로 연출되면서 발생한 재밌는 실수도 하나 발견했는데요. 극중에서 검프가 혼자서 연습하다 잠시 탁구치와 공을 내려놓는 장면을 종종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탁구치와 공을 집어들 때 손을 집중해서 보면 편집자가 CG를 깜빡했는지 공을 잡고 있어야 하는 손에 탁구공이 없습니다. As you were. I have your discharge papers. Service is up, son. 유명한 탁구 선수가 된 포레스트가 닉슨 대통령을 만나는 장면 속 포레스트는 닉슨 대통령의 배려로 고급 호텔에 묵게 되는데요. 이때 포레스트가 호텔 반대편에서 목격한 건 197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닉슨 대통령의 지시로 민주당 사무실에 침입한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정치 스캔들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유명한 사실이지만 이 장면 속에 놓치기 쉬운 또 다른 재밌는 디테일도 있는데요. 포레스트는 방이 정전돼서 헤매는 줄 알고 신고를 할 때 전화를 받는 사람의 이름을 자세히 들어보면 Yeah. 프랭크 윌슨은 당시 워터게이트 침입 사건을 막은 경비원의 실제 이름이었습니다. Yeah. 전쟁을 반대하는 히피들 무리에서 어떨결에 연설을 하게 된 포레스트는 연설을 시작하기 전 스피커 선들을 뽑아버리는 바람에 아무도 내용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유명한 비하인드로는 영화가 개봉한 뒤 톰 행크스가 연설 내용을 밝혔다는 건데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하지만 출처가 없는 기사들 몇 개 빼고는 그 어디에서도 톰 행크스가 이런 말을 했다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고 심지어 연설이 끊기기 전 들리는 첫 단어는 6월입니다. 따라서 많은 팬들이 알고는 이 연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서 좀 더 조사해봤는데요. 저메키스 감독과 제작진 그리고 에릭 로스 작가에 따르면 이때 따로 준비된 대본은 없었고 애초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마땅히 떠오르지 않아 선을 뽑아버리는 설정으로 바꾼 거라고 합니다. I don't have a clue what to put here. So Bob said, I know what we'll do. Let's just have him pull the plug on the thing. So you never hear what he says. And that was Bob. I mean, that was pretty great. 당시 엑스트라로 출연한 몇몇 사람들에 의하면 여러 차례 재촬영을 했는데 재촬영할 때마다 톰 행크스의 대사가 달랐다는 주장이 좀 있었고 그 중에서 6월로 시작하는 이 연설의 내용은 버바에 관한 내용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포레스트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옆에서 듣고 감동 먹은 이 반전주의자는 60년대 미국의 대표적인 사회운동가 애비 호프먼입니다. 애비 호프먼은 실제로도 베트남 전쟁 반대 시위를 주도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검프는 버바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새우잡이를 시작하는데요. 태풍이 몰아치고 경쟁자가 없어진 바다에서 엄청난 양의 새우를 잡게 되는데, 이때 새우를 자세히 보면 바다에서 방금 잡은 새우들이어야 하는데 마트에서 파는 머리 없는 냉동 새우들도 좀 섞여 있는 게 티납니다. 여담으로 이때 경쟁자들을 쓸어버린 태풍은 허리케인 카르멘으로 1974년에 무려 10만 명이 대피를 한 실제로 발생한 허리케인입니다. 포레스트는 새우잡이를 그만두고 여태껏 벌어둔 돈을 어떤 과일 회사에 투자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편지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1975년 9월 23일에 애플에 투자한 것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1976년 4월에 창시되었고 1977년까지 애플의 로고는 먹다만 사과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즉 포레스트는 당시 스티브 잡스도 모르는 애플 회사에다 투자를 한 겁니다. 반항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제니가 또다시 도망가자 멘탈 나간 포레스트는 무작정 뛰기 시작하는데요. 같이 뛰는 사람들 사이에 티셔츠가 안 팔려서 고생하던 한 장사꾼이 포레스트에게 건네주자 얼굴을 닦아내는데, 이때 티셔츠에 남긴 자국은 하비볼의 스마일리입니다. 영화에서 떼돈을 벌었다는 주장과는 다르게 당시에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아 하비볼이 스마일리 디자인으로 번 돈은 $45밖에 안 됐지만 후에 상표권을 등록한 한 프랑스 신문사에서 스마일리 사용권으로만 연 매출 $2억 넘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나중에 제니가 병들어 누워있을 때 포레스트 덕에 대박을 친 스마일리 카드가 놓여있는 디테일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니의 편지를 받고 찾아간 포레스트와 만나는 장면 속 배경에 놓인 다리미를 집중해서 보면 위로 세워져 있다가 다시 장면이 돌아올 때는 눕혀있고 또다시 세워져 있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제니가 모아둔 포레스트 관련 기사들 중 1978년에 USA 투데이에서 실린 기사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USA 투데이 신문이 처음으로 발행된 건 1982년 9월로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고 심지어 제니가 죽고 6개월 후에 최초로 발행되었습니다. 극중에서 제니의 목숨을 앗아간 바이러스는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80년대 초반에 HIV 바이러스가 유행하던 시기와 일치했기 때문에 많은 팬들은 에이즈로 사망한 것으로 해석해왔습니다. 하지만 제니가 걸린 병은 속편인 검프 회사에서 밝혀지는데요. 소설에 따르면 제니가 마약 중독자였던 시절에 소독이 안 된 주사바늘에서 전염이 될 수 있는 C형 간염으로 사망했다고 언급합니다. C형 간염은 80년대 후반에 가서야 이름이 붙여졌고 2000년대 들어서 효과적인 치료법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꽤 치명적인 바이러스였다고 합니다. 영화 속 팬들 사이 가장 유명한 오게티로 제니가 사망한 날은 토요일이 아니라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생일은 1945년 7월 16일로 적혀 있는데요. 이날은 인류 최초의 핵실험을 성공한 트리니티 실험의 날이었습니다. 극중에서 제니는 전쟁을 반대하는 히피로 묘사된 만큼 의도된 디테일로 보입니다. 영화에서 편집된 장면들 중 부시 대통령과 탁구를 하는 장면이나 마틴 루터 킹과 우연히 마주치는 팬들 사이 잘 알려진 삭제 장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역사적 인물도 말고도 그 호러 영화로 만들어버리는 소름 돋는 삭제 장면도 있었는데요. Jenny actually kills her father. As a little girl, we took that out. 너무 잔인하다 생각했는지 당시에는 언급만 하고 DVD에조차 포함되지 않았지만 대략 15년 후 블루레이 버전이 출시되면서 공개되었습니다. Sometimes less is more. A good example of that is the death of Jenny's father. In my script, I had her kill him. If she kills that man, the audience will never recover from it. 물론 삭제 장면이라 공식 설정으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초기 각본에서는 제니가 아빠를 죽이는 설정이었습니다. 영화 후반에 등장하는 포레스트 주니어는 거의 카메오 수준으로 출연했지만 식스센스와 AI로 신들린 연기력을 보여준 아역배우 헨리 조엘 오스먼트의 데뷔작입니다. 포레스트의 아들이 스쿨버스를 탑승하는 장면에서 또다시 도로시가 등장하는데요. 이때는 담배가 아닌 껌을 씹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포레스트가 입학을 한 70년대에는 없었던 법안이지만 80년대에 들어서 미성년자를 간접 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아동보호법 관련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기 때문입니다. 영화 속 마지막 오게티로 엔딩 크레딧에서 병장이나 하사를 의미하는 서전트의 철자가 틀렸는데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잘못 쓴 걸 봐서는 아무래도 단순한 오타가 아닌 엔딩 크레딧을 작업한 사람이 철자를 진짜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명작하면 절대로 빠지지 않는 작품 포레스트 검프 속의 숨겨진 디테일과 오게티를 찾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 쇼생크 탈출로 찾아뵙겠습니다.